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업 격차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의 격차도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노정렬의 시시각각 출발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적어도 같은 교실에서 비교적 동일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았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가정 환경이 곧 수업 환경인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심화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단국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이영희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교조 대전 지부의 신정섭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교육희망 전교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제로 영상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됐죠. 원격 수업은 대부분 교사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사교육을 통한 보충 정도에 따라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성적이 나뉘며 학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 모든 원격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앉아야 돼, 더 앉아야 돼. 왜 아무것도 안 해? 원격 수업이지만 교사와 학생이 묻고 답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업이 죽어있다는 느낌을 선생님들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전국의 초중고교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중은 6% 정도. 1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만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교사들이 갑자기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원격 수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학교 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집중이 조금 잘 되지 않아서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 학력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모의학력 평가 결과 2년 전과 비교하면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나형에서 90점 이상 상위권의 비율이 각각 1.8%포인트, 5.4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40점 미만 하위권 비율도 국어 1.87%포인트, 수학은 7.8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60점 이상 90점 미만의 중위권이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각각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 중 원격 수업을 사교육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하위권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충분히 다 가르쳤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등교 상황에서 다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도 학습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온 화면이었는데요. 자, 먼저 작년 1월 이후에 대한민국의 초중고 또 대학교 학습 현장에서 벌어진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교육 현장은 우리 강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중고 쪽은 우리 신 지부장님 그리고 대학계는 우리 이영희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됐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요? 네, 우선 등교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1년 동안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보다 아이들 돌봄 문제였습니다. 학교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집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의 우려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고요. 예. 그리고 지역 돌봄도 다 멈췄어요. 그래서 사실상 돌봄이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돌봄에 다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방치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네. 아직 여전히 그대로예요. 네. 자, 신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예, 저는 작년에 이제 고3 담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학은 연기됐지만 고3은 또 예외로 매일 등교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뭐 3분의 1 등교 혹은 3분의 2 이렇게 퐁당퐁당 등교라고 이제 일명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 온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방역, 뭐 행정 업무 이게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못지않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사귀는 것도 힘들고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상당히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온 분야가 힘들었지만 그 교육계 각 주체분들도 힘드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대학 같은 경우? 네,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중고 학생들보다는 이제 자기주도적인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인들이니까 작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도 대학도 이제 원격 수업으로 다 진행을 하면서 초반에는 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마다 그 LMS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이제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경우도 있고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이제 2학기 때는 그 LMS를 이제 보완을 하고 새로 이제 신규로 이러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수자들도 사실 그 전에는 대학에 약 한 5% 이하 정도가 원격 온라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전체 강좌를 원격 수업을 하니까 그거를 생전 경험해 보시지 못한 교수님들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무슨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 해서 이제 원격 수업을 좀 잘 만드시고 학생들도 좀 잘 따라와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특히 작년 대학교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와보지도 못하고 예. 아직까지도 벌써 2학년이 된 그런 지금 상황이라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도 학습이지만 이제 대학에서 함께 이제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척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편 이제 이 수업에 관해서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일부 학생들도 있고요. 예. 또 여전히 수업에 관한 질문 문제를 또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작년보다는 안정화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다시 정상인 어떤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LMS는 교육부 차원에서 주관한 건가요? 아니면 대학교 전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든 건가요? 이 LMS는 대학 같은 경우는요, 자체 LMS, 즉 이제 러닝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학마다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적은 그 퍼센티지로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LMS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그런 어떤 용량이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희 대학은 이제 자체적인 대학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그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LMS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가 전반에 걸친 그 시스템을 LMS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온라인으로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죠. 예. 예를 들면 수업은 보통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는데 온라인 수업은 이 LMS에서 하는 그런 온라인 강의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해 초부터 올해까지 각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모두 힘겹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분께서 바라보시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 현장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네, 우선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겪고 학교를 교차 등교를 해서 그 온라인 수업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고 그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그 교육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작년에 등교가 5번이나 연기되고 학교 문이 닫혔을 때도 아이들은 학원으로 몰렸습니다. 학습 문제뿐 아니라 돌봄이 안 되니까 학원을 또 보내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저희 참교육 학부모회랑 다른 교육단체에서 그 시민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2020년도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느냐는 물음에 무려 64.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가정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교육적 격차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점을 한번 짚어주셨고요.
우리 신 지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좀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원격 학습을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학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들 뭐 교사, 학생, 학부모 다들 힘들지만 단순히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만나서 서로 웃고 떠들고 뭐 서로 도와주고 뭐 베풀고 이런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의 본질인데 좀 지나치게 이제 정부나 이 교육부에서는 학습 결손, 뭐 교육 격차 이런 부분에만 너무 좀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보다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더군다나 이제 2년 차잖아요. 예. 작년 1월에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뭐 EBS에서도 이제 줌과 비슷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가동한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차질없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를 다 다루겠지만 일단은 양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현상도 한편으로 짚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이나 정서적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능인데 질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육의 변화라든가 지금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하나의 위기지만 이런 어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혁신의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대면 수업이 어떤 정상적인 어떤 교육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을 이제 좀 나눌 수도 있는 어떤 학력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의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각자한테 맞는 그런 개별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기반의 원격 수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87%의 응답자분들이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 64%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결과 아까 강 대표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예정이 된 건가요? 네, 공교육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이 가정에서 책임지는 범위가 커졌어요. 그런데 가정마다 가정 환경,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그 낮에 보호자가 집에 있으면서 챙겨줄 수 있는 집과 없는 집, 각 가정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교육에 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서 당연히 교육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아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런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 굉장히 커졌죠. 반대로 그 학교 가지 않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는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도 공교육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겼다면 양극화가 조금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약간 그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대책에서도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 대표님께서 핵심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막상 이 어려운 환경에서 집에서도 보살핌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격차가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런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 지부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뭐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 이런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층에서 더 심화되겠지만 사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교육 격차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양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예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아마 이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에는 계속 갈 텐데 아시다시피 뭐 경제력의 격차가 교육 격차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 학력이나 소득 이런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이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생각을 하면 교육 격차는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심화가 될 텐데 문제는 이 원격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교실 수업을 통해서 그 격차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간층 이제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양극화가 진행되는 부분은 못 막는 부분은 이제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못 막는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에는 나름 이 선생님이 교실에서 직접 대면해서 지도를 하면서 뭐 개별 학습도 시도를 하고 협력 학습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중간층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제 기초 학력 결손을 좀 보정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케어가 잘 안 되고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의 어떤 변인의 차이가 좀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런 교육 격차가 커져서 좀 현재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그런 대책만으로는 좀 어렵고 보다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초중고 상황은 이런데 대학생 분위기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저희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이제 원에서 오고 이제 의무 교육이라기보다 그리고 또 성인이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관리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초중고 학생들보다 훨씬 그런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지식 전달이 다가 아니라 이 대학에서 함께 이제 성장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그 원격 교육 지난 1년 동안 했던 데서 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수자들도 사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라면 어떻게 보면 성인들한테는 뭐 원격 교육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도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교육 같은 건 보통 평생 교육이나 직업 교육에서 많이 활용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회할 수 없는 것들, 우리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뭐 진행한다거나 그리고 또 교수자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학생들끼리 서로 만나서 성장하고 배우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부분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용이 돼야 되지만 교육의 전체를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대학생들도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교수와 우리 학생들 간의 만남도 대면 접촉 하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가의 낭만과 정서가 있을 텐데 그것이 많이 사라져서 아쉽고요. 지적하셨지만 학습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어떤 정서의 격차일 수도 있는데 이른바 집콕이니까 가정 환경의 차이가 학습 격차나 정서상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어서 가장 어떻게 크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우선 학교에서도 거리두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학교를 가는 날도 놀 수가 없어요. 각자 떨어져 앉아야 되고 모든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없고 뭐든지 다 개인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집에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대면 수업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인터넷을 구경한다던가 온라인 동영상을 본다던가 게임을 하면서 딴짓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을 같이 배울 수 있잖아요.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면 성실성이나 성격, 끈기, 사회성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온라인 교육은 이런 비인지 능력 발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안은 모든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부득이하다면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할 때 아이들이 그냥 동영상을 보고 숙제를 해가는 형태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되
그 온라인 수업에 다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무조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 우리 강 대표님께서 당연한 얘기 같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은 다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는 확산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규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초등 돌봄을 비롯한 어떤 공적 돌봄 시스템을 보다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간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전면 등교를 고3 그러니까 가장 상급 예. 그 계층이잖아요. 근데 고3이 전면 등교를 한 곳은 한국하고 그리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유치원이나 이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매일 등교를 하고 예. 이제 상급 학년의 아이들이 이제 온과 오프를 이렇게 번갈아 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우리나라 이 정부가 너무 대학 입시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서 발달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일단 많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 습관이 막 무너지면서 예. 담임 교사 입장에서는 뭐 자가 진단 해야 된다, 뭐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막 단톡방 만들어서 소통하고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아침부터 전쟁이에요. 네. 그리고 겨우 깨워서 자가 진단하고 그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을 해도 그걸 지속적으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개별 아이들, 개별 부모의 역량에만 기대도록 과연 놔두는 것이 이게 타당한 건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면 등교를 비중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부분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수업 이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그런 퐁당퐁당 이 등교를 지속하는 것은 예.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온라인을 하더라도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보다는 그 방향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전면 등교해서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따 대안 시간대 또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요. 유초, 중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원격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한 3회에 걸쳐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불편해하는 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개선하고 해서 2학기 때도 이제 또 실시를 했는데요. 1학기 때 학생 만족도보다 2학기 때 학생 만족도가 저희가 LMS를 도입한 이후에 한 그 1.2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뭐 1학기 때 평균이 이제 약 3점이 좀 안 됐으면 2학기 때는 거의 3.78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자기 시간을 활용하면서 공부는 또 이제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고 또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 하는 면에서 원격 수업을 또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실험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그 대면 수업에 관한 그런 그 필요성은 여전히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학생들의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교육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교육 불평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고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에 따른 그런 이제 또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게 이제 아주 급격히 부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지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 그 대면 교육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학습 결손을 막고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정상적인 어떤 정서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학교의 역할이 조금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물론 어린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자체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데려다 놓고 공부를 가르쳐도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은 네. 상황인데 원격으로 그걸 수업을 한다면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좋은 자료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제공을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학생들을 상담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케어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교사의 그런 멘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보다는 지식을 전달하고 수업을 하시는 거가 주요 업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사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상 수업도 하셔야 되고 방역도 하셔야 되고 또 학생도 챙겨야 되니까 이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상황 내지는 또 원격이 조금 좀 더 이 보편적인 교육 방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된다면 예. 이런 어떤 지식 전달이나 강의 부분은 이런 어떤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그리고 교사든지 교수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정말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조력자, 멘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러 대안 중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교육 매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이른바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지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강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해외 사례긴 합니다만은. 네, 작년에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처음 경험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잖아요. 우선 학교 현장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온라인 수업을 해라라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부랴부랴 교육 당국에서 가정별로 태블릿 PC가 몇 개 있느냐, 컴퓨터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디바이스랑 인터넷 통신비 같은 걸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준비할 때 가정별로, 학급별로, 학교별로,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학년만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또 교차 등교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교사마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이 다 달라요. 학교의 또 학생 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들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천차만별로 불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과밀학교도 해소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그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지 온라인 수업을 계속 고수하는 건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처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 저학년 아이들은 보다가 그냥 들어눕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봤을 때도 하루에 그 생활 리듬이 다 깨지고 또 자기가 수료해야 되는 영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체크해놓고 딴짓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나만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닌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울감도 커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공교육을 받을 때 비로소 평등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강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교육 당국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신 지부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이제 뭐 경청을 했겠지만 이게 뾰족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임시 변통의 대책들이 자꾸 이제 나와서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올해 달라진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시다시피 이
유아나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에 이제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상급 학년 아이들도 뭐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좀 이렇게 더 확대를 해서 전면 등교 비율을 어느 정도는 이제 넓히겠다. 이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협력교사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게 되면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는 분반을 합니다. 이렇게 한 반을 쪼개가지고 네. 분반을 하고, 이제 여유교실이 없는 경우에는 한 교실에 2명의 교사,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교사의 이제 기간제 교사를 정원 외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팀 티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작년 9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흔히 말하는 학습 부진 학생,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 러너라고 좀 느린 학습자, 이런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 어떤 방안이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별도의 공간에서 개별 지도를 할 때 가장 효과가 높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대책은 한 교실에 2명의 교사가, 그리고 이제 한 분은 협력교사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 이제 소통이나 이런 조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옛날에 뭐 대학생 멘토링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2,000명의 기간제 교사 배치만으로 이 기초학력 뭐 결손을 보충하거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교원을 지금 TO를 엄청 줄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교원을 더 늘려서 이런 기초학력 부족이나 이런 걸 메우고 격차를 보정하는데 좀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세 분 모셨는데 두 분은 유초, 중고 쪽으로 이렇게 중점을 두시다 보니까 성인 교육 쪽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만 18, 19세 이상의 대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말이죠.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러긴 한데 이제 대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에 이제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단점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대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 대학 교육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데서 이제 또 선도적인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미네르바 스쿨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어떤 온라인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또 굉장히 그 혁신하는 그런 데로 이제 인식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학 교육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대학의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정말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또 이제 삶의 기술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IT나 이런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 학습은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학 캠퍼스 안에서는 또 그거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 나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예.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그 어떤 불평등이 오늘 당장의 지금 이제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던 어떤 그런 문제고 사교육의 문제도 원래 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점차 부각이 됐던 건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사실 안 힘든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그런 그 계층이 없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런 데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보통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학교나 교육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공교육으로서의 어떤 그 책무성을 좀 예. 강화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예산과 자원이 투입돼서 잘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거는 그 구성원,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이제 인식의 전환과 2배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교육에다가 아마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전담교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물론 지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초학력은 원래 학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뭐 전담교사가 따로 와가지고 꼭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기초학력.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확인해서 개선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학생의 어떤 무슨 뭐 경제나 어떤 사회적인 차이 내지는 협력교사나 이런 부분이 뭐 도입이 안 돼서 내지는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기존의 어떤 교육에서 요구됐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교육의 역할이 학교의 역할이 요구되는 측면에서 그게 그 현재의 그 상황에서 기초학력의 역할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교육계가 미리 앞당겨진 미래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교육 디지털화가 아주 혁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교육 시대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 격차 또 정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하면 그나마 그 격차를 줄이고 혹은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 강 대표님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가끔 학교에 이렇게 수업을 갈 때도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 학교 왜 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라고 대답을 해요. 동기적인 측면에서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느껴져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수업은 그런 동기를 더 떨어뜨리는 교육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숙제처럼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하는 그런 억지 공부 말고 정말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해서 교과를 선택해서 온라인 수업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수업은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수업의 실효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온라인 교육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금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 동안 아이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떤 상황이 와도 재난 상황이어도 또 다른 감염병이 퍼져도 학교에 등교해서 선생님 얼굴을 보고 친구들 얼굴을 보고 함께 수업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조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대면 학습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지 부장님. 저는 일단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이 원격 학습, 이 디지털 혁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부정하진 않고요. 예. 이제 다만 일단 고등교육인 이제 대학, 우리 뭐 사실 이 가까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뭐 교육 4.0이라고 해서 이런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나름 이제 안착이 저는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등교육 기관에서부터 그런 디지털 혁신을 좀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밑으로 이런 것들 확산하는 그런 노력은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듣고 지식 습득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 효용은 저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면 수업을 이 저학년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교수자, 학교, 이 교사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건 동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교사가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대학 교사하고 또 달라요.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려서 사중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는 대면 수업과 뭐 이제 생활지도 이런 그 상담 이런 거에 이제 주로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요. 대면 수업 하셔야 되고 원격 수업 준비하셔야 되고 방역도 해야 돼요. 게다가 이제 그 이외에 행정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선 종합행정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쌍방향 원격 학습이라든가 뭐 디지털 혁신 이런 거에 무조건 적응해라. 너희들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데요. 저는 틀린 방향 아니라고 봐요.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의 여건에서는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행정 업무, 교원의 업무가 아닌 것들을 떠안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상태에서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고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하고 어떤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은 특히 이제 대학 교육이나 혹시 성인교육 쪽도 분명히 교수나 우린 가르치는 분들의 멘토, 길라잡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 시대 학교와 교육의 역할, 물론 그 세대와 학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질문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 습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면 이 재난 위기 시대에 어떤 성격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우리 교육 주체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작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홍역처럼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특단의 조치로 학교를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교 제한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학교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학교를 닫아도 공교육은 계속 소외된 아이들을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미흡했어요. 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평등 교육이 전제돼야 돼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한 명도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1년 동안의 공교육의 모습은 입시와 수업 일수에 매몰돼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소외계층을 돌보지 못했고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 학교 문을 열고 공교육을 계속 아이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보편적 복지면서 권리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육의 가치를 강조해 주셨고요. 신지 부장님. 사실 그 교육이 뭐 지식 교육이 다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뭐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다 이제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 아이들이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많이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제 사회성이 자꾸 결여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안은 온라인과 이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최대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안전한 여건 속에서 아이들이 등교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속하게 저는 마련해야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리고 또 학교나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저도 무조건 뭐 교실에서 뭐 백묵 가지고 수업하는 전통적인 수업이 항상 최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미래 교육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AI 기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혁신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과도기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마치 원격 학습이 전통적인 교육의 대안이라고 또 이게 성급하게 또 단언하는 것은 되게 근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큰 그림으로 좀 보면서 제가 두 분께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그래도 K방역이 이 정도 성공한 데는 그래도 상당히 그 규제를 촘촘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서 다 좋은데 그렇게 지금 유초중고등학교에 대면 수업을 늘렸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500명대, 600명대에서 지금 1000명대가 넘어간다. 그럼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그 문제는요. 간단히 한번. 사실 그동안에
학교가 감염 원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예. 의학적으로도 유치원, 초등, 저학년은 감염률이 낮고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될수록 그게 더 이제 쉽게 감염이 되고 전파가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근거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가 오히려 더 안전해요. 바깥에서 아이들이 PC방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혼자 딴짓하거나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이 그렇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강하다는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신학기에 작년과는 별도로 많이 등교하는 안이 나왔겠죠? 네. 네. 한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은 물론 학교 내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학교를 그것 때문에 닫는다면 감염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기대 여명을 감축시키면서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대가를 저희가 오랫동안 치러야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대표님 말씀은 이걸로 총평으로 저희가 가늠을 하겠습니다. 네. 자, 최종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님 또 우리 사회 바라시는 바를 오늘 총평 삼아서 신 지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다들 이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데 물론 예전에도 교육 격차는 있었고 사회 양극화는 진행이 되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확산되는 것이 지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정부나 교육 당국이 어떻게 하면 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달성할 수 있을까 좀 큰 그림에서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근본적인 땜질 처방이 아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만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런 디지털 교육을 활용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교육이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 학생들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적응형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적응형 학습의 어떤 그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하면서도 이 온라인이든 이 디지털 기반의 어떤 툴을 활용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교육은 결국 이게 전면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교육의 하나의 도구와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교사학습 방법으로 앞으로 활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고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한테 교사와 교수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어떤 역할에서 인식 전환을 해서 예. 이런 툴을 활용하고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분의 강조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을수록 실천이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자 할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